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사는 이연숙입니다. 올해 69이고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노인 복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정작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제가 그 상황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나서요, 집에 혼자 있기 어렵다 보니 큰아들 집에서 잠깐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친절했어요. 엄마, 걱정 마요. 엄마, 천천히 회복하셔요. 손주들도 할머니 하면서 달려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화가 줄었고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며느리는 자꾸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날 부엌에서 들려오는 전화 통화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나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한 달에 300이면 괜찮은데 들어갈 수 있대. 재활 끝나면 어차피 가셔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한마디 했어요. 요양원?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 그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 집을 정리해 주세요. 엄마 돈을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엄마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됐구나.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시절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얼굴에는 비슷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하는 자존심. 그 다음엔 그래도 누군가 한 번쯤은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간절함. 그리고 마지막엔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질 때 나오는 서러움이요. 저는 그 표정을 수없이 봤고 그 눈빛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자식 욕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상담실에 앉자마자 자식들 이야기부터 꺼내면서도 그래도 애들이 나쁜 애들은 아니야라고 먼저 말하셨습니다. 바쁘잖아. 요즘 세상이 그렇다잖아 하며 스스로를 달래듯 웃으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몇 마디 지나면 결국 가슴 깊숙이 숨겨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살짝만 건드려도 다시 벌어지듯이요. 이 선생, 나 같은 꼴 당하지 마.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야 깨달아버린 후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립니다.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돈도 병도 아니고 믿었던 관계가 서서히 끊어지는 거더라.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말을 하실 때 꼭 제 손을 잡거나 제 팔을 붙잡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너는 아직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그 간절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다 줬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 이 말이 나올 때는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처음엔 담담하게 시작해도 전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울먹이거나 반대로 화가 난 목소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분의 세월이거든요. 젊을 때 허리 부러져가며 일해서 마련한 집,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번 돈을 모아 산 집,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비 대고 본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유지한 집, 그 모든 시간을 다 줬는데라는 말 속에 눌러 담으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전화 한 통 받기 귀찮아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통화 버튼 누르는 게 그리 힘든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는 게 더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더니 나중엔 명절에도 안 와. 이 말은 꼭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엔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엔 줄어듦이 있었고, 마지막엔 끊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얼굴만 비추고 가도 돼. 전화라도 하면 돼.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희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속이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이번 주는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달력을 보며 마음이 먼저 들뜹니다. 이번엔 오겠지. 반찬도 해두고 과일도 사놓고 혹시나 해서 용돈도 준비해둡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이 제일 싫다. 명절은 사람을 더 외롭게 한다. 명절은 원래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오지 않는 가족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데 상담을 오래 하면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나빠서도 아니고 부모가 전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이 사람을 조금씩 바꾸고 그 틈에서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날, 카드값, 아이들 학원비, 내 집 대출이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찾아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바쁠 때마다가 되고 결국 명절의 날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마저도 끊기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저에게 나 같은 꼴 당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건 자식과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지켜라. 내 삶의 중심을 남에게 넘기지 마라. 집이든 돈이든 결정권이든 전부 다 내어주고 나면 남는 건 기다림뿐이라는 걸 그분들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라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 목소리들을 잊지 못합니다. 상담실에서 울음을 삼키던 어르신들, 웃는 척 하다가도 전화도 안 받아서 목이 메이던 그 표정들. 그분들의 말은 제게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그 경고는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들이 제가 상담실에서 들을 땐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대로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첫째, 요양원. 시설은 깔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압니다. 사람이 거기서 오래 지내면 마음이 먼저 지쳐요. 둘째, 간병인. 그런데 비용이요. 한 달에 300, 400, 많게는 500도 나옵니다. 셋째, 자식 집에서 돈 거. 돈은 적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눈치, 미안함, 불편함. 그게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이 셋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는 2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게 가능해? 그게 뭐야?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사로 30년을 일했지만 정작 내 노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나를 걱정한다면서도 결국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하지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한 게 뭐였냐면요. 제가 평생 하던 일을 했습니다. 정보를 찾는 것, 제도를 확인하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찾는 것. 제가 결국은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 집을 나와서 8주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에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 집이 남의 집이 아니라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놓이더군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언제 나가실 거예요? 라는 말도 들을 필요 없는 온전히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바로 느꼈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하고요. 화장실 가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인데도 무릎이 말을 안 듣고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옮겨야 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했는데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날 일으켜 세워주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비용을 듣는 순간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12시간 기준 한 달에 240만 원입니다. 24시간이면 450만 원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는 연금이 한 달에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간병비만 240만 원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연금 전부를 다 써도 모자라고 거기에 생활비, 약값,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이건 오래 못 간다.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큰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보니 겉보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건물도 새 것 같고 로비는 호텔처럼 깔끔하고 직원들도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 요양원은 이런가?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딱 느껴졌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요. 제가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몸은 편해 보이는데 표정은 멍하고 눈은 초점이 없는 눈빛. 아프지는 않아 보이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얼굴.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선생님, 고개를 돌려보니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 많은 요양원 중에서, 그 많은 날 중에서 그 할머니를 거기서 만난 겁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생님 제발 오지 마요.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땐 2번도 와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점점 안 와요.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여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데예요. 감옥 같아요. 감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상담실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딱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기 못 온다.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편해 보여도,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사람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요양원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자. 자식에게 짐도 되지 않고 내 존엄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보자. 여러분,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빌려 타고요.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제가 사정을 말하니까 그 직원분이 게시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직원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요. 안전손잡이, 비상벨, 무장애 설계가 돼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생활지원사도 연계돼요. 저는 포스터를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월 18만 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거 요양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리받으면서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내 집입니다. 비록 집이 크지는 않습니다. 방도 하나, 거실도 작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군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도,
내가 정합니다. 밥을 몇 시에 먹을지도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TV를 볼지 라디오를 들을지 불을 켜고 말고도 전부 내 선택입니다. 이게요, 젊을 때는 그게 뭐 대수야 싶지만 나이가 들면 정말 다릅니다. 누군가 정해준 시간표대로 사는 것과 내가 정한 리듬으로 사는 건 사람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집은요, 혼자 방치되는 집이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은 바로 옆에서 또 근처에서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으면 비상벨을 누를 수 있고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해주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생활지원사나 주민센터와 연결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처럼 통제받는 생활도 아니고 완전히 혼자서 버텨야 하는 생활도 아닙니다. 내 공간은 지키되 도움은 필요할 때 받는 방식인 거죠.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직원분께 신청 서류 어디 있나요? 하고 물었고 서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하나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고는요,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해마다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나이 기준, 대기 기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된다더라, 어디서는 이렇게 했다더라, 이 말만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LH 공고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원분들께 나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 질문을 수없이 받는 분들이고 도와주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가족 키우며 살아온 우리가 노후에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중요한 건 남 눈치 보지 말고 미리 알아보고 내 삶을 내가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양원만 길이 아니다. 내 집을 지키면서 사는 길도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이미 전세로 살고 있었고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복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는 아주 저렴하지만 처음 들어갈 때 필요한 보증금은 전세금을 빼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를 정리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보증금을 자식들이 이미 자기들 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야,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복지주택 신청했어. 여러분이라면 이 다음 말이 뭐가 나오길 기대하시겠어요? 엄마, 잘 됐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디에요? 괜찮아요?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축하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첫 질문이 전세금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이 아이들은 내 몸 상태보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보다 돈이 먼저구나.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 살아온 걸까? 왜 내 노후 이야기가 돈 이야기로만 흘러가는 걸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이 둘 다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둘이 같이 왔다는 게 벌써 느낌이 안 좋더군요. 문을 열어주는데 두 아이 표정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마치 제가 큰 결정을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작은 딸도 바로 이어서 말하더군요.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해? 듣기에는 전부 걱정하는 말 같죠. 겉으로 보면 자식들이 엄마 생각해서 모여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꼭 그 이야기로 갑니다. 은희 등록금이 곧 필요해서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어차피 엄마는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엄마는 이제 돈 쓸 일이 없다. 엄마 인생은 거의 끝났다. 남은 돈은 우리가 써도 된다. 이렇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내가 곧 죽을 것 같니? 나 아직 69이야. 20년은 더 살 수도 있어.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생활비 필요하고 병원비도 들 거고 약값도 계속 나갈 거야. 너희한테 손 벌리고 살기 싫어. 그제야 아이들이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께서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엄마 돈은 엄마가 쓴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안에는 제 인생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순서다. 여러분, 이게 냉정한 말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부모 돈을 미리 계산하고 나눌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가슴에 새겨둔 말이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게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은 아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더군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도 버리는 거다. 그 순간 아이들 얼굴에서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변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식들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힘들고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삶을 함부로 계산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보다 먼저 경계입니다. 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서야 관계도 오래 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내 선택은 내가 한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 하나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냥 창구 앞에 앉아서 직원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계좌 비밀번호 좀 바꾸려고요. 그 말을 하는데 마음 한쪽이 괜히 찔리더군요. 이걸 꼭 해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와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돈을 지키는 일보다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 마련하느라, 하루하루 버티느라, 통장은 늘 열어놓고 살았죠. 그런데 노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더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다시 시작할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건 욕심도 아니고 이기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돈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 해도, 아무리 착한 딸이라 해도 상황이 급해지면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제도입니다. 그리고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선입니다. 이건 엄마 돈이다. 이건 엄마가 관리한다. 이 선이 분명해야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을 흐리게 하면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큰 요구로 바뀝니다. 그때 가서 거절하려면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선을 그은 겁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요, 제 이야기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갑니다. 복지주택 입주가 확정됐고요. 드디어 이사 날짜도 잡혔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이사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마음이 묘하더군요.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바로 이거죠. 정말 안전해요? 혼자 살기엔 무섭지 않아요? 외롭지는 않아요? 아프면 누가 도와줘요? 저도 이사하기 전에는 이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서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뒤에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좋은 말, 포장된 말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집 이야기부터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은 크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살던 집처럼 방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거실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잠깐 좀 좁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가구도 아니고 벽지도 아니고 창문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였어요. 미끄럼 방지가 된 바닥, 문턱이 하나도 없는 바닥, 그리고 벽에 달린 비상벨.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혹시 넘어지더라도 살 수 있겠구나. 이게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이게 정말 큽니다. 넘어질까봐 항상 조심하고 혹시라도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요,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집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둔 집입니다. 이 차이가 사람 마음을 정말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제일 민감해 하실 이야기, 바로 돈입니다. 월세가요, 예를 들어 18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조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18만 원이면요, 요즘 세상에 관리비만 해도 그보다 더 나오는 집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요양원 비용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양원 한 달에 300만 원, 간병인 하루 12시간만 써도 한 달에 240만 원. 이 숫자들 앞에 서면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걸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더 들 텐데 나중엔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월세가 줄어드니까요, 이 공포가 확 줄어듭니다. 다음 달에 돈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숨을 쉬게 됩니다. 진짜로요. 밥맛도 돌아오고 잠도 조금씩 편해집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닌데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 사라지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외롭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며칠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아, 이제 진짜 혼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병원 가세요? 날씨가 오늘은 좀 춥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사람 목소리를 몇 번이나 듣느냐가 외로움을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말이 통합니다. 그게요,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동네 도서관 한쪽 작은 공간에서요. 책상 하나 놓고 의자 2개 놓고 차 한 잔 옆에 두고 그냥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선생님, 잠깐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말없이 앉아 있다가 눈물이 먼저 나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해결책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정도 말뿐이었어요. 그런데 상담이 끝날 때마다 꼭 이런 말을 듣게 되더군요. 이 선생님, 얘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때요.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없으면 힘들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사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 이게 없으면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상담 봉사가 제 노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졌고 오늘은 누굴 만날까? 이런 기대도 생기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복지주택이 최고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복지주택이 제 상황에는 맞았던 거지 모든 분들께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노후에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남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것. 요양원이 맞는 분도 있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맞는 분도 있고 저처럼 복지주택이 맞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선택을 너무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미리 알아보고 내가 결정하라고요. 그럼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랑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니까 관계가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요,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 집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로 대화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혹시 또 돈 얘기 꺼내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니까 그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엄마 잘 지내? 무릎은 좀 어때? 필요한 건 없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저도 편해지고 자식들도 편해졌습니다. 돈 문제가 정리되니까 사람 관계가 다시 보이더군요. 처음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문자가 와도 잘 지내세요. 이 정도였어요. 그럴 때는요,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시 놓친 전화가 있나? 그러다 또 스스로를 다독이죠. 괜히 기대하지 말자. 여러분도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기대라는 게 생기면 실망도 같이 온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마음을 낮췄습니다. 그래,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괜히 서운해하지 말자. 이렇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작은 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딸이 서 있더군요. 괜히 반가운 마음에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 둘러보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괜찮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솔직히 걱정했어. 혼자 산다고 해서. 근데 시설도 괜찮고 집도 안전해 보이네. 딸은 화장실 손잡이도 만져보고 문턱 없는 바닥도 보고 비상벨도 한번 눌러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켠이 짠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말이 없던 딸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 이건 할 말이 있구나. 딱 느껴지더군요. 엄마, 그때 전세금 얘기했던 거 미안해. 여러분, 이 한마디가 참 묘합니다. 길지도 않고 설명도 없는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저는 잠시 딸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도 서운했지만 이미 다 정리했어.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 말은요, 화를 내는 말도 아니고 협박하는 말도 아닙니다. 선을 다시 그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엄마. 알겠어. 하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날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집 얘기 조금 하다가 몸 조심해라는 말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가 다시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요, 딸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아들 쪽이 제 마음에 더 상처를 줬던 터라 과연 올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큰아들이 서 있더군요.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서요. 어머니, 말을 꺼내는데 예전 같지 않더군요. 괜히 웃지도 않고 괜히 변명도 하지 않고 조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깐 서 있다가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특히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하기엔 더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얹으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엄마 인생은 엄마가 정할 거야.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날은 돈 얘기도 집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이런 말만 오갔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돈 이야기를 끊어내니까 사람 이야기가 다시 나오더군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전부 겪고 나서요, 마음속에 딱 남은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건 꼭 누군가에게 말해줘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3가지만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말씀 안 드릴게요.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제권은 끝까지 본인이 주셔야 합니다. 이 말부터 하면 자식 못 믿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효자, 효녀도 많고요. 자식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부모도 건강하고 자식도 여유가 있으면 돈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다릅니다. 병원비가 생기고 생활비가 줄어들고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바빠집니다. 그때 내 돈을 남에게 맡겨두면 결정권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쓰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쓰세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내 삶은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셔야 합니다. 통장은 내 이름으로, 비밀번호도 내가 알고, 결정도 내가 하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공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기 공간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요양원이든 자식집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눈치가 보입니다. TV 볼 때도, 불 켤 때도, 잠잘 때도 괜찮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반대로 작아도 내 집이면 다릅니다. 문 닫고 들어오는 순간 어깨가 내려옵니다. 내가 몇 시에 자든 무슨 음식을 먹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존엄입니다. 집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여긴 내 자리다. 이 느낌이 노후에는 정말 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망설이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나? 남들 눈에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LH 공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이건요, 누군가의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고 세금 내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걸 쓰는 건 구걸이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늙어서 도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69입니다. 69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살았지. 이제는 버티는 거지.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요, 솔직히 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챙기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잖아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삼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말,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습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자식들한테 기대서 살라는 말도 아니고 자식들을 밀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양원에 가서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누군가 대신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먹이려고 내 옷 한 벌 못 사고 아플 때 병원 미루고 집안 살림 먼저 챙기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세월을 누가 대신 살아줬습니까? 전부 우리가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내가 편한 집에서 내가 정한 리듬으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들으시면서 아, 저 말이 맞다. 저건 우리 형편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요. 이 영상이 분명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어르신, 오래된 친구, 형제자매에게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봐.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후가 눈치 보며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당당하고 편안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